안녕하세요. 앨리스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부 10장을 읽겠습니다. 루이는 침묵했다. 그는 왕비의 말과 로메니 드 브리엔의 말을 들었다. 왕비와 로메니 드 브리엔은 매번 고등 참사회 때마다 왕국 이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옹호라는 미명하에 왕권의 족쇄를 채우고 왕가의 권위를 굴복시키려는 진정한 반역, 고등법원의 이 프로드낭을 분쇄할 것을 루이에게 권고했다. 루이는 이제 참사회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루이에게 단호할 것을 부추겼다. 만약 우리가 이를 미룬다면 왕의 권위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적어질 겁니다. 루이는 머리를 숙였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언제인지 모르게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고삐를 다시 조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그것은 1774년 왕자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튀르거의 조언에 따라 모프의 개혁을 취소했을 때부터일 것이다. 이제 14년이 흐른 후 국세상서 라무아뇽은 본질적으로는 모프가 성공적으로 취했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고등법원이 매일 왕권의 한 조각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봉인장은 공공의 권리와 자연권에 입에 대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봉인장들은 인간의 권리와 사회의 근본 원칙들, 이성의 가장 선명한 빛, 합법적 권력의 가장 귀중한 이익, 도덕의 기본 규범, 왕국의 법들에 반한 것이라고 했다. 분명 루이는 고등법원이 이 주제에 대해 심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등법원 의원들이 다시 공세를 취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지쳤다. 비탈을 따라 다시 굴러내릴 바위를 그렇게 다시 올려야만 하는 일에 탈진해 있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어떻게 왕비가 계속해서 악셀 페르센 백작을 만나고 있는지 설명하며 그녀가 심지어 베르사유 궁에 그를 묻게 했을 것이라며 그 연인을 파면하라고 청하는 편지들을 읽었을 때는 울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루이는 고등법원에 대해 무력한 만큼 아내에 대해서도 무력했다. 가족, 장남을 다친 병에도 무력했다. 딸 한 명이 죽었다. 그러나 가장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웠던 것은 점점 더 격해져가는 파렴치한 분노가 드러내놓고 표출된다는 것이었다. 파리에 고등법원을 팔고 대신은 목을 매달고 왕자는 새를 놓자라는 벽보를 써붙인 작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이탈리아 극장의 왕비 좌석에 방문을 붙여놓은 이들도 그러한 듯했다. 두려워 떠시오, 폭군이요. 당신의 치세는 끝날 것이오. 폭군이라고? 프랑스 근위대와 다른 부대의 군인들이 장교들로부터 그들을 포위한 폭도들에게 단호하게 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는데도 군인들은 그렇게 위병의 시체들을 불태우도록 놔두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모욕적인 언사와 포석, 병, 장작을 받아냈다. 그리고 파리의 군대를 통솔하는 비롱 원수가 총을 뽑아 들고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아마도 5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다. 고등법원은 폭도들의 폭력과 왕의 군대의 폭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마치 폭도의 폭력이 왕의 군대의 폭력만큼 가치가 있다는 듯이. 1788년 5월 4일 왕국의 근본법에 대한 선언서를 준비하고 보조금에 관하여는 3부 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아야 한다고, 요컨대 왕도 국가의 통치를 나누어 갖는 권력기관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왕도 고등법원과 3부 회의의 감시하에 있다고 반복해대는 파리 고등법원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는가. 루이는 이러한 주장 앞에서 자신의 정통성에 손상을 입었다고 느꼈다. 고등법원이 시도하는 것은 바로 혁명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헌법을 낳은 아메리카의 혁명을 원하는가? 루이는 말제부르를 받아들였고 말제부르는 왕국이 끌려 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맨 앞에서 루이가 서기를 요청했다. 말제부르는 절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시대의 헌법을 구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전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백성의 권리를 기초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를 희망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는 전하의 국가는 전하의 작품을 완성하여 실행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전하 스스로 완성하신 위대한 사건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루이는 또 왕비와 아르투아 백작 그리고 모프의 개혁에 버금가는 대개혁을 실행하고 고등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도록 부추기는 측근들의 의견을 들었다. 루이 스스로도 속으로는 고등법원의 의원들이 왕권을 무너뜨리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대로 놔둔다며 왕가는 왕권의 이익과 관리에는 물론 국가의 권리와 이익에도 반대되는 행정관들의 귀족 계급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오. 짐은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만 하오. 루이가 말했다. 그리하여 루이는 법률 시행에 관한 대칙령을 발표하기로 한 국세상서 리무 안용의 결정을 승인했다. 우선 파리 고등법원의 사무소와 재판정을 없앴다. 그리고 계몽 인사들의 희망에 응하는 합당 조치로 신문대 조사와 예비신문을, 달리 말하면 고문을 폐지했다. 이제 그대들은 나의 의지를 들었소. 칠린 법정에서의 칙령들과 고등법원의 휴정을 공포하고나 루이 16세가 말했다. 나의 의지가 온건할수록 그것들은 더 엄격히 실행될 것이오. 나의 의지는 모두 내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오. 루이는 이미 여론의 영향을 받은 반항과 고등법원이 조직하게 될 저항의 정도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쿠데타를 외쳤다. 파리에서 고등법원 의원들은 체포해야 할 고등법원 의원 2명이 누구인지 임무를 맡은 부대에게 가르쳐주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대고 외쳤다. 우리 모두가 뒤발 테프레 멜린이며 구아슬라스 드 몽사베르요. 30여 시간이 지난 후에야 두 의원이 투항했다. 서기, 장인, 서민, 하인, 방랑자와 극빈자들이 섞인 변두리의 포브르 생땅투안 주민들로 이루어진 무질서한 군중들은 군인들의 저항한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포, 디종, 렌, 부장송, 툴루즈 혹은 그르노블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리 주민 일부는 비록 의원들과 왕권이 대립하는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언제나 왕권에 맞서기를 원했고 점점 난폭해졌다. 귀족인 장교들은 종종 고등법원 의원들과 협약을 맺었고 평민에게는 모두 진급을 금지한 왕정에 대해 원망이 가득하던 부사관들은 치안 회복에 거의 열성을 내지 않았다. 왕권은 그렇게 마비되고 분열되었다. 오를레안 공작은 기사, 풍자문, 팸플릿을 펴내는 문인들을 통해 불길을 돋우었던 것이다. 루이는 이렇게 커져가는 반항과 멸시, 증오 앞에 무력하다는 걱정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하고 있었다. 그는 울었고 망설였다. 아마도 다시 한번 뒷걸음질 쳐야만 할 것이다. 루이는 권력이 위태롭다고 느꼈다. 지방들과 브르타뉴, 도피네는 이제 봉기 직전에 와 있었다. 고등법원 의원들이 모여서 왕의 칙령에 반대했다. 귀족들은 모여서 왕에게 칙령의 취소를 청하며 왕에게 반대하고 있었다. 장교들은 과격한 시위를 용인했고 폭도들이 부대를 포위하도록 놔두었다. 높은 빵 가격에 고통받던 백성들은 폭도들에 합류했다. 이것이 지사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이었고 그들은 종종 고등법원 의원들에게 호의적이었다. 그르노블에서는 불법적으로 모인 고등법원 의원들이 만약 칙령이 유지된다면 도피네는 이제 자기 군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는 대신들에게 그들이 착고를 채우고 싶어하는 관대한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사령관 클레르몽 토네르 공작은 1788년 6월 7일 고등법원 의원들에게 그가 받은 유배 명령을 전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행렬이 만들어졌다. 41개 동업조합은 고등법원으로 몰려갔다. 농민들과 시장상인들이 그 행렬에 엉겨붙었다. 변두리, 사부와 산악지대 주민들이 급히 달려왔다. 군인들은 기와장 세례를 받았다. 군인들은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클레르몽 토네르는 이에 굴복하여 고등법원 의원들에게 이 기와장의 날 이후 모이는 것을 허락했다. 이날 왕립판사 무니에와 젊은 변호사 바르바느가 빛을 보게 되었다. 몇 주 후 7월 21일 부유한 실업가 페리의 소유의 비질성에서 제3신분 귀족 성직자 대표들이 왕의 허락 없이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지방의회를 소집할 것, 그리고 제3신분의 배가와 계급별이 아닌 머릿수별 투표와 함께 산부의 소집을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모든 직업에 평민의 진출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회합은 봉인장과 전횡적인 여타 권력 행위에 의해 자유를 공격받는 시민들을 위한 왕과 법 그리고 국가의 수호를 언급했다. 분명 도피네의 대표자들은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왕국 전 국토에 걸쳐 국가당을 이루는 애국파가 존재하며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루이 16세와 궁정은 그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길거리를 헤매거나 팔레로아얄의 아케이드를 거닐거나 마세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카페의 대화들과 푸아 카페와 카보 카페의 손님들에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연사들의 말들을 들으며 끄나풀들이 가져오는 정보들 외에도 팸플릿들이 줄줄이 등장했다. 매달 팸플릿 100여 종이 나왔다. 소책자들은 대신과 왕의 탁자 위에 쌓여갔다. 콩도르세 같은 철학자, 바르바느, 당통 같은 변호사, 미라보 같은 귀족, 브리소, CAS 신부 같은 언론인 등이 출판으로 명성을 확인하거나 얻어가고 있었다. 콩도르세의 어느 공화주의자의 감상이나 특히 CAS의 제3신분은 무엇인가는 광범위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CAS는 스스로 물었다. 제3신분은 무엇인가? 전부다. 지금까지 정치 질서 속에서 제3신분은 무엇이었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3신분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인가가 되기를 요구한다. 루이르그랑 중등학교에서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반이었던 까미유 데물랭은 폭발적 반응을 얻은 소책자, 자유 프랑스의 저자였다. 미라보는 X지방에서 프로방스 통신을, 볼레는 렌에서 인민의 초병을 펴냈다. 클럽들이 생겨났다. 발로아 클럽은 오를레안 공작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30인 클럽은 미라보, 라파예트, 탈레랑, CAS, 라로시푸코, 리앙쿠르 공작 등을 모았다. 브리스와 그레고아르 신부의 흑인의 협회는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였다. 사람들은 군주제 민주주의, 즉 영국식 귀족 군주정과 심지어 공화정까지 거론했다. 몇몇 격앙파는 프랑스인이 2만 5천만인데 비해 특권층은 10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 어마어마한 다수는 산부의 때에야 비로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애국파는 산부의 대표 선거를 요구했으며 산부에는 로메니 드브리엔과 왕이 공표한 1792년이 아니라 다음 해인 1789년에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르이와 대신들은 결정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깨달았다. 고등법원 의원들은 적대적이며 군대는 분열된 채로 치안 유지에 미온적이었다. 직접세는 더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빵은 비쌌고 일자리는 드물었고 수많은 불황자들이 도심 한가운데 나타났다. 무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폭동, 약탈, 집회들이 일어났고 여론은 점점 더 비판적이었다. 나라를 옥죄는 이 압박대를 벗기고 풀어야 했다. 유일한 가능성은 산부회의 빠른 소집을 받아들이고 제3신분이 왕 주변에 모이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라모 완용이 말했다. 특권층들이 감히 왕에게 저항했소. 2달이 가기 전에 고등법원도 귀족도 성직자도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오. 왕이 비록 8월 8일 산부회의가 1789년 5월 1일 소집될 것을 허락했지만 걱정스러웠다. 프랑스 왕가가 특권 계급 없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는 존재하는 모든 금고, 즉 병원기금, 상위군의기금, 극장기금, 우박피해자기금 등을 박박 긁어 바닥낸 후에도 1788년 6월 16일에는 6주간 지불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기에 상황은 그만큼 더 위험했다. 이는 파산, 여론의 공포, 더는 정부를 신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했다. 왕은 자신이 거부했던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네케르의 제소왕과 브리엔의 해임이었다. 이러면 여론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깐 동안 행복을 맛보지 못한 지 벌써 수년이 되었소. 네케르를 접견하면서 루이가 말했다. 전하, 아직도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입니다.
네케르의 대답이었다. 그는 성공할 것인가? 네케르는 왕비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왕비가 말했다. 내가 그를 다시 오게 한 것과 같아서 떨리네요. 내 운명은 불행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만약 지옥 같은 음모가 다시 그를 잃게 하거나 네케르가 왕의 권위를 뒷걸음치게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브리엔의 마네킹을 불태우는 시위자들에게 발표해서라도 질서를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프랑스 근위대와 스위스 근위대에게 주어져 상점문이 닫혔다. 사상자가 여러 명 나왔다. 그러나 9월 말에는 질서가 다시 잡혔다. 신뢰가 회복됐다. 증권시장에서 왕립 공채 가격이 며칠 만에 30%나 올랐다. 네케르는 자신의 재산으로 국고에 200만 리브르를 선지불했다. 국고는 은행가들과 공증인들의 선대출을 얻었고 국가는 산부의 때까지 다시 지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네케르의 인기를 더해준 귀족들도 여론을 분열시키던 논쟁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아르투아 백작, 몇몇 왕족 같은 귀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산부회가 1614년에 형식으로 열리기를 원했다. 제3신분 대표자들의 수가 배가 되지 않고 제3신분, 귀족, 성직자, 각 신분이 분리된 방에 자리를 잡기를 원했다. 귀족들은 단일 의회를 거부했다. 그것은 혁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애국파는 반대 의견이었다. 그들은 제3신분의 배가, 머릿수별 투표, 그리고 단일 회의실을 원했다. 12월 5일 고등법원은 의원수의 배가를 받아들였으나 머릿수별 투표나 단일 회의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여론은 불이 붙었고 고등법원의 인기는 날아가 버렸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나라의 초조한 기대는 엄청났다. 비참함이 불로 달구듯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빵은 여전히 더 비쌌기 때문에 만약 실망이 희망을 뒤따라온다면 그 분노는 언제든지 군중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었다. 네케르는 이것을 알았다. 1788년 12월 27일 고등참사회 네케르는 왕과 왕비 앞에서 제3신분의 배가를 옹호하며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반복해 말했다. 통치권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여론을 달래기 위해 참사회의 결과가 즉시 인쇄되어 프랑스 전역에 배포되었다. 산부의 대표들은 최소한 1000명이 될 것이다. 제3신분 대표는 다른 두 신분을 합친 것과 같은 수가 될 것이며 이 비율은 소환장에 의해 확립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선거는 재판 관할 구역별로 행해질 것이며 신분이 낮은 주임 신부도 성직자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애국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신분이 낮은 성직자인 주임 신부들은 자주 제3신분과 의견을 공유했다. 모든 지방에서 사람들은 왕의 결정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다. 그는 수호신이었으며 네케르는 그들의 천사였다. 그러나 단일 회의실에 대해서도 머릿수별 투표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럼에도 희망이 컸다. 사람들은 이제 시작된 선거의 해 동안 정의와 이성이 이길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이면 1789년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1부 10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2부는 1789년 1월에서 1789년 7월 17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점점 흥미가 더해지네요. 앨리스 오드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